인간은요, 예를 들어 수메르 문명, 그거 찬란하죠. 진짜 모든 문명의 참 그거죠. 바퀴, 바퀴. 그러니까 저 사실은 제일 먼저 아마 그 물레방아로 먼저 쓰였을 거예요. 일종의 그 관계용어로. 이 바퀴도 수메르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십진법과 육십진법을 겸해서 썼고요. 태양력과 태음력을 겸해서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을 360도로 나누는 것도 수메르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를 24시간 나누는 것도 아마 수메르 작품일 거고요. 1시간 60분, 1분을 60초, 이거 다 수메르 작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일본어와 같은 알파벳을 만들었다고요. 수메르가 이게 한 단어가, 중국어처럼 한 음절이에요. 그래서 음절 표시 알파벳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음절 알파벳이죠. 이 알파벳은 아니고 음절 표음 문자를 만들어서, 알파벳이라 그러면 음소로 내려가야 되니까 음절 표음 문자를 만들어서 그게 언제부터냐? 한 5, 6천 년 전부터예요. 기록을 했다고요. 정말 문명의 요람인데, 그러니까 황하 문명에 비하면은 약 2,500년 정도 앞선 거예요, 그게. 문명의 시작점인데, 거기 어떻게 망했냐? 내후회환이 겹쳤는데, 근본적인 건 내부예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물을 가지고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었던 데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강물을 계속 비가 안 오는 지역에 이제 사막에다가 강물로 관계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강물에 포함되어 있던 아주 미량의 소금기가 계속 축적돼요. 그래서 수메르가 처음에는 밀이 더 생산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후기로 가면 거의 다 보리만 먹어요. 왜 그러냐면 보리는 염도가 높은 땅에서도 자라요. 그러다가 그 염도가 어느 순간 넘어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가 퍼뜨린 문명을 제일 먼저 그걸 흡수한 데는 아카드인들이고, 그 다음번에 흡수한 데는 아카드인들, 그 다음에 흡수한 데는 자그로스 산맥.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오른쪽에 있는 산맥에서 사는, 산지에서 사는 좀 야만스러운 사람들, 엘라마이트들. 그게 이제 바빌론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문명을 흡수해서 강력한 파워로 결국 밀고 내려와 버리죠. 수메르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웠고, 그 다음번에는 아카드하고 수메르가 싸웠고, 그러나 그 마지막에 가서는 밖에서부터 맞아가지고 자빠지는데 이미 내부가 골아버렸다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 나간 거예요. 병 걸려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찬란한 문명을 만든 수메르마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미 그때 문명이 시작될 그 전에는 더 말할 거 없고요. 문명 이전에는요, 성인 남성의 사망 원인의 3분의 1이 창에 찔려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그거예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객사예요. 전사나 객사예요. 그것도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야만이라고 부르는 사회. 그러니까 문명 이전. 문명 시작된 지 그럼 한 6,000년, 수메르 기준 한 6,000년부터 시작됐고, 우리로 치면 3,500년인데. 3,500년 안 돼요. 우리는 한 문자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한 2,000년밖에 안 되죠. 수메르보다 한 4, 5,000년 늦어요. 그러면 현대 문명이 와서 20세기 말, 21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항상 질병이나 대량 아사나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런 실존적인 생사선에서 항상 살아요. 예를 들면 요즘 그 병원에 이제 출산하러 들어간다 그랬을 때, 내가 출산 중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선배 세대들 보면 이제 출산을 하러 들어갈 때 여자들이 뒤를 보고 섬돌에 놓인 신발을 한번 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를 낳고 건강하게 낳고 살아서 저 신발을 다시 한번 신을 수 있을까?
그다음 그전에는 섹스라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과 직결돼 있었거든요. 피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20세기 초에 여성 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사회 분위기가 피임 기구, 그때 제일 처음에 나온 피임이 그 여자 이 질 내놓는 그 루프였을 거예요. 그거 설치하는 거를 그렇게 반대했었어요. 그럼 여자들이 음란해진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러면은 그게 120년 전 일입니다. 120년 전에 서양의 제도권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여성 피임기구, 그때 처음 나온 제대로 된 피임기구가 루프인데, 루프의 설치에 대해서 여자들이 음란해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고. 지금은 섹스는 섹스고 임신 출산은 임신 출산이다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실존적 차원에서 결심을 해야 되거나 위험에 직면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순간들이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세상의 웰빙 인생으로 자꾸 웰빙 인생을 양산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이 인간이라는 생명종이 자기의 특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냐?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근본적 문제입니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이미 실존적 위험과 실존적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물리적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정신적 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치와 관점을 위한 정신의 전쟁에서 물리적 차원의 실존적 위협에 비견할 만한 그런 긴장과 아슬아슬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인간은 멸종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마지막 인종과 정치적 열선비, 그러니까 제가 저 특정 너무 쌍스러운 얘기라 그냥 열선비라 그렇게 정치적 열선비, PC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당성, 정치적 올바름. 그러면 마지막 인종은 뭐냐? 이거 사실 The Last Man이라고 영어에서 번역하는데 그 어감을 보면 The Ultimate Human Type예요. 궁극적 인간 유형. 이게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니체가 이미 이걸 80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140년 전에. 문명이 이렇게 가면 웰빙 강박증에 걸린 전문 기능인이 돼간다. 인간들이 전부. 도토리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아는, 자기 전문 분야만 아는. 그러면서 인생은 부비부비 따뜻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야지. 제가 하면 저거 우리 행복 깨는 거야. 저거는 우리의 저거 깨는 거야 하면서 그거 전부 그런 건 배척해버리는 웰빙 강박증에 걸린 전문 기능인. 이걸 니체가 The Ultimate Human Type, 궁극적 인간 유형이라고 비꼬아서 말을 했어요. 저게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저런 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 담백하게 진실을 존중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가치와 관점을 세워서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맹렬하게 경쟁하고 충돌시켜가는 그런 정신의 전쟁을 펼쳐가야 돼요. 왜냐? 물질적 차원의 실존적 결단이나 위험이 표백돼서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졌다고 전부 부비부비 웰빙 강박증에 걸린 전문 기능인이 돼버려요. 인생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열선비들, 저게 이제 웰빙이라는 점에선 같아요. 저게 정치적 열선비들이 웰빙을 내세워서 문화 엘리트들이 정한 금기를 신봉하도록 만드는 노예집의 전도사들이죠. 웰빙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사볼삽이라 부르지 마시고 수동식 토양 운반기라고 부르세요. 웰빙을 하시려면 밥집에 가서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고 이모라고 부르세요. 이거잖아요. 나는 진짜 차마 이모란 소리가 안 나와. 밥집 가면. 아가씨가 낮춘 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울 양반들은요, 그 전에 삼촌이란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아저씨라고 부르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촌수로 상대방을 불러야 되면 어머니 아버지는 일촌, 아버지는 남자 일촌,
어머니는 여자 일촌 그렇게 불러야죠. 형제나 누이를 부를 때는 이촌 이렇게 불러야죠. 부인을 부를 땐 영촌 이렇게 불러야겠죠.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근데 왜 삼촌만 삼촌이라고 부르냐 이거지. 그건 쌍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불러야 된다. 아저씨, 아가씨가 굉장히 높임말이었다고요. 그 전에. 원래 우리말 고유어에서는. 근데 요새 밥집 가서 아가씨라고 불렀다가는 상대방이 도끼는 뜨고 덤빌걸요? 이게 다 PC 때문에 그래요. 식모가 왜 나쁜 말이야? 어미모잖아. 밥을 챙겨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식모라고 부르면 상대방을 경멸하는 뜻이 되고, 그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가사 도우미 이렇게 부르잖아.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다 이 PC에서 나오는 풍조예요. 청소부라고 부르면 상대방을 경멸하는 뜻이 되고,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러야 돼. 저는 이게 다 이 PC에서 퍼뜨린 풍조라고 보거든요. 그런 풍조에 우리가 강박증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이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웰빙 강박증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언어 습관으로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PC라는 건 뭐냐면 웰빙을 내세워서 야 우리 다 같이 웰빙으로 부비부비 잘 살려면 이 선 건너지 마. 근데 그 선은 누가 정했어? 문화 엘리트가 정한 거예요. 그 엘리트 누가 인정했어? 아무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는. 미디어 다루는 사람들, 글 좀 다루는 사람들 지들끼리 짜고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깔려서 뭐냐? 노예죠. 정신적 노예. 이거 다 거부해야 돼요, 이제. 다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물어볼게. 청소부가 왜 상대방을 낮춘 말이냐? 식모가 왜 낮춘 말이냐? 아가씨가 왜 낮춘 말이냐? 그거 절대로 낮춘 말 아니거든요. 그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낮춘 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를 개라고 부르면 낮춘 말이 돼요. 이제 반려견이라고 불러야 돼. 반려견으로 내가 대접할지 아니면 그냥 쿨하게 대접할지 내 맘이지 왜 모든 개를 다 반려견이라고 부르냐고. 개는 개죠. 참 그러니까 개 아끼는 사람한테 그 개 참 잘생겼네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는 세상이 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개를 개라고 부르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황당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길로 쭉 가면 인류가 멸망하는 길이에요. 저게 인류 멸망이에요. 그 니체가 말했어요. 저 길로 가면 인류 멸망이다. 그래서 저거를 비꼬아서 궁극적 인간 유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빌어먹을 놈의 풍조와의 싸움이라는 건 결국 정신의 전쟁이고 가치와 관점을 확립시켜줘가는 전쟁이고 삶과 문명을 위한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신앙 영성에 대한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시장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이런 근본 가치에 담긴 실존적 의미를 높이 받들고 그걸 확립시키는 그런 정신의 전쟁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펼쳐가야 되는데 이 정신의 전쟁이 전 세계에서 두 군데에서 최일선입니다.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일단 최강의 슈퍼파워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의 전쟁을 치러가지고 자기를 다시 딱 다잡아서 세우지 않으면 골로 가는 나라예요. 저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는 막강한 민초민주주의 습속 모리즈가 존재한다고요. 모리즈 for grassroots democracy가 존재한다고요. 민초민주주의 습속이. 이거는 경영학의 아버지이자 경영학을 창시하기 전에는 원래부터 사회철학자인 사회사상가인 피처 드라카가 한 말이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피처 드라카의 그 에세이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American genius is in politics. 미국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 이 사람들은 이민사회에서부터 정치적 게임을 통해서 룰을 만들고 그 룰에 의해서 사회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정치적 게임을 어떻게 펼쳐야 된다, 룰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극도의 천재적 상상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 저래서 싸움이 지금 아까 오각형 제대로 붙었죠. 한국은 뭐냐? 대한민국이 일단 이 현대문명, 이 세계 시장과 꽉 붙어서 먹고 사는 체제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인류 보편의 게임을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자체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의 고리 빈 바보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 간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유철이나 홍준표도 해서 좀 원유철, 홍준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시민판에선 제 선배긴 하지만 서경석 목사님,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든 덕에 뭐 좀 된 신원식, 그 다음에 또 통일연구원에 또 김태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딱 귀를 붙잡아 놓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 바보세요? 아니면 중국 간첩이세요? 우리는 세계 시장, 세계 체제랑 꽉 붙어서 돌아가야 돼요. 남의 핵을 갖다가 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핵 만든다 그러고 세계에서 쫓겨나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핵 추진 잠수함은 만들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가 있다고. 인류 보편의 게임과 같이 돌아가야 먹고 살고 번영한다라는 이 대한민국의 체질이 있다고 이게. 그게 우리의 성취입니다. 제가 2008년에 돈이 있었으면 몇십억, 한 5배 벌었어요. 2008년 그 국제금융위기 왔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때 모든 경제학자들이 전부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국제금융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다라고 외국 경제학자들도 그러고 국내도 다 그렇게 말할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천만에 이 지표가 꿀렁꿀렁 한단 말이에요. 바다 수면이 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불안정하게. 자,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제일 질량의 큰 놈에 갔다가 딱 자기 같이 둘러서 묶고 있으면요.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조정이 돼요. 제일 질량이 큰 게 뭐야? 세계 경제 체제지.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뭐를 얘기하냐? 한국이 세계 경제 체제랑 한 몸이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 무역 의존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이 적응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경제 위기가 와서 아래로 내려가 같이 내려가요. 경제 위기가 풀려서 위로 올라가 같이 올라가요. 가장 안정돼 있는 데다 여기가 이 국제금융위기에서 달러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을 빼고 나선 여기가 제일 안정돼 있는 데다. 주식 사세요. 폭락할 때 사세요. 내가 주변에 다 그러고 떠들고 다녔는데 내 말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샀고.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거 지금 폭락하는 거 사면 돈 벌 텐데. 이게 대한민국의 성취입니다. 문명과 세계와 인류의 용접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 세대가 그걸 해낸 거예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물꼬를 그쪽으로 터갖고 딱 용접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넘어서고 극복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번영하고. 그러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신의 전쟁이 얼마나 살떨리고 살벌한 거냐고요. 이 살떨리고 살벌한 거를 관통을 하고 나면 이게 세계 최강 중소국 되는 거예요. 중강국. 그래서 오늘 땡큐 중국 공산당, 땡큐 김일성 사교. 역설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남들은요 이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얼레벌레 살아요. 이 전쟁이 있다라는 걸 가장 맹렬하게 느끼는, 일본도 얼레벌레 살아요. 이런 전쟁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이 전쟁이 있다는 걸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은 백모나 몇 명밖에 안 떠들지만 이거 점점 더 많이 떠들게 되고요. 한국 사회는 초전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감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빨라요. 여기는. 그게 한 1, 2년 지나면 이게 한국에서 상식화된다고. 우리가 펜타곤 만들어가지고 이 전쟁, 이 정신의 전쟁 뚫고 나가서 확립시켜야지. 이게 이제 상식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잘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전쟁에 대해서 실감나게 느끼고 이 전쟁에 살떨리는 거다라는 거를, 그런 상황에 있는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사람들은 어디냐?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땡큐 중국 공산당, 땡큐 김일성 사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 김정일 씨가 나오면 제가 진짜 딱 껴안고서
땡큐라 그러고 싶어요. 김정일이가 있다면, 김정은이가 있다면, 시진핑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너희를 넘어서고 너희를 극복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너희를 넘어서고 극복할 수밖에 없어. 그 살벌한 정신의 전쟁을 치르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역설적인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추석 연휴 충분히 쉬시고 연휴 끝나자마자 또 맹렬하게 사시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